멘트, 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만약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에게 그 기분을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엄청나게 좋았어요. 혹은 매우 좋았어요. 이런 말들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입니다.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그러나 아이스크림이 혀속에서 순식간에 녹는 것 같은 짜릿한 기분이었어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하면 이런 표현 방법이 바로 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대유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사법을 하고 있죠. 수사법에는 직유법이라든가 은유법이라든가 의인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은 대유법을 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대유법이란 무엇인가? 대유법이란 직접 그 사물의 명칭을 쓰지 않고 그 일부로서 혹은 그 사물의 특징으로서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패는 칼보다 강하다 이런 말이 있죠. 이때 패는 사상이니 언론이니 정보라든가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칼이라고 그러면 무력이라든가 폭력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이랬을 때 빵은 그 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 전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유법이라고 그러면 사물의 일부나 특징이 전체를 대신하는 비유법을 말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상화 그 시에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들은 조국을 얘기하죠. 그리고 봄은 해방을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대신해서 쓰는 말을 대유법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대유법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유법과 환유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다른가?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제유법은 한자로 끌 제자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이끌다, 다스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유법 중에서 제유법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의 전체 중에서 하나를 끌어와서 대신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를 말하면 전체를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이란 뜻이에요. 제유법에 해당하는 예시로서 가장 많이 드는 것이 빵과 들입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했을 때 빵은 식량 중에서 일부분에 해당하지만 식량 전체를 표현한 것입니다. 빵만으로 살 수 없다 그런 얘기는 식량만으로 살 수 없다 이런 뜻이 돼요. 식량 전체를 대신해서 썼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제유법이 돼요. 또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랬을 때 여기서 들 이건 국토를 의미하죠. 산, 들, 바다 우리 국토는 이렇게 많이 되어 있죠. 이거 전체를 포함해서 들로 대신 끌어다가 쓴 것입니다. 자, 북한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제유법에 해당하는 예시가 있어요. 흰 쌀밥에 고깃국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그냥 흰 쌀밥과 고깃국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그 공산주의 선전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고기는 보기 힘들고 잡곡만 먹던 당시 그 하층민들에게 흰 쌀밥과 고깃국은 잘 사는 사람들의 먹거리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환유법은 어떤 것이냐? 이 환유법은 특징만 같으면 됩니다. 대유법 중에서 환유법은 한자로 바꿀 환자를 씁니다. 대상을 특징이 유사한 다른 것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대유법이지만 제유법이 같은 종류 것을 대신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환유법은 다른 종류 것을 대신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유법이냐 환유법이냐 이걸 구별하려면 같은 종류를 대신 사용했으면 제유법이고
다른 종류를 대신 사용했을 때는 환유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환유법에 해당하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패는 칼보다 무섭다. 자, 이 예는 문화가 무력보다 더 영향력이 있다는 뜻인데, 패는 필기구로서 글을 쓰는 상징일 뿐 필기구 자체가 문화에 속한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즉 문화의 일부분은 아니지만은 글이라는 문화를 만드는 도구로서 대신 사용된 것입니다. 또 다른 대입법 예시를 볼까요? 간판을 보고 신입사원을 뽑는다, 이런 말도 있죠. 이는 외모나 출신 학교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간판이 바로 출신 학교의 일부분은 아니지만은 겉모양을 중시한다는 특징 때문에 대신 사용하는 사례입니다. 자, 환유법에 해당하는 예시로서 또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이 속담이 있습니다. 만약 이 말에 제유법을 적용하려면 인삼도 약에 쓰려면 없다,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인삼하고 약하고는 서로 동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쓸 수가 있어요. 개똥하고 약하고는 종류가 같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유법이에요. 인삼하고 약은 서로 종류가 같기 때문에 제유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이 속담은 아무리 개똥이 흔한 것도 정작 필요할 때는 없다는 뜻 아닙니까? 주제는 약이 아니라 흔한 물건이어야 하기 때문에 약과 관계가 없어도 개똥이란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처럼 환유법은 종류가 달라도 특징만 같다면 원래 뜻을 생략하고 대신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환유법과 제유법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유법의 예시를 좀 더 들어볼까요? 먼저 백이민족, 이 자체가 대유법입니다. 즉 백이민족이란 뭡니까? 우리 조상, 우리 민족을 가리키는 거죠. 바로 우리 민족을 대신해서 백이민족, 꼭 흰 옷만 입은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 그 다음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여기서 먼지는 한 사람의 단점, 도덕적인 결점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 사람의 단점이나 도덕적인 결점이라는 긴 말 대신 먼지라는 두 글자만으로도 대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대유법을 쓰는 것입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애국가에 나오는 한 소절이죠. 아무리 국토가 좁다고 해도 무궁화가 피는 곳도 있고 피지 않는 곳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도 무궁화 삼천리라는 표현을 한 것은, 여기서 무궁화는 그런 국지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상징하는 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쓴 대유법인 것입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죠. 빵만으로 살 수 없다. 여기서 빵도 음식 한 종류로서가 아니라 돈이나 환경이나 물질 같은 경제력을 대신해서 쓴 단어다, 그랬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자, 이 말은 어떻습니까? 한반도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 산이 금강산이죠. 하지만은 아무리 아름다운 금강산도 배가 고프면 그것이 아름답게 보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먹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강산은 좋은 구경거리를 말하죠. 또 한솥밥 먹는 사이라는 속담이 있죠. 이건 뭡니까? 식사를 공유하는 집단이 우리처럼 가족, 즉 식구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것을 한솥밥 먹는 사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여기서는 요람이 뭡니까? 태어나서 아이가 처음 쓰게 되는 물건 아닙니까? 무덤, 죽어서 묻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요람과 무덤이란 뜻이 아니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라는 뜻 아닙니까? 즉 인간 한평생을 말하는 겁니다.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다. 호랑이가 담배를 먹었는지 피웠는지 본 사람은 없지요. 그렇지만은 이건 아주 오랜 옛날이란 뜻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결혼식 때 많이 듣는 얘기죠. 즉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즉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언제나 함께 살아가며 살라는 그 교훈적인 얘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대유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은 대유법을 더 세분해서 나누면은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제유법이라고 부른다. 또 어떤 사물을 통해서 그와 연관되는 내용을 가리키는 표현 방법도 있는데 이것을 환유법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빵만으로 살 수 없다. 이것은 제유법일까요? 환유법일까요? 음식을 대신해서 빵으로 했기 때문에 같은 종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유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랬어요. 이것은 제유법일까요? 환유법일까요? 이건 환유법이죠. 요람은 탄생이고 무덤은 죽음과 연관이 있는데 이건 같은 종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환유법이다. 이렇게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대유법을 이용해서 시를 하나씩 지어보면 좋겠어요. 산수유꽃 고두석. 이웃집 순이가 잎 하나 덜겠다고 식모살이 떠났단다. 이맘때가 되면 산수유꽃 같은 노란 리본을 꽂고 화사한 미소를 날리던 그 가시네가 생각난다. 산수유꽃 몇 번이나 피어야 돌아올래. 노란 그 꽃이 슬픔을 몰고 온다는 것을 알게 된 그때부터 까닭도 없이 슬퍼지는 이유를 알겠네. 내 가슴이 여기저기 노랗게 물들어 있네. 자, 이 시에서 잎 하나 덜겠다고는 가난하던 시절 밥 먹여줄 자리라도 얻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입이라도 하나 든다는 것은 식구 하나라도 줄어들면은 밥 한 그릇이라도 전략이 된다는 그때의 얘기입니다. 자, 이 시는 제목 자체부터 대유법으로 명시되어 있죠. 산수유꽃은 봄마다 피는 계절을 알리는 꽃이기도 하고 순이를 떠나보낸 슬픔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그 슬픔이 화자의 가슴마다 돋아나는 슬픔의 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산수유꽃은 봄마다 피기 때문에 봄철을 또 대신해서 산수유꽃으로 표현하기도 한 거예요. 우리도 각자 대유법을 사용해서 한 편씩 작시를 해보기로 하고, 참고로 대유법과 비슷한 속담을 이용한 풍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왕 나온 김에 풍유법도 다루고 넘어가죠. 자, 그럼 풍유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풍유법은 이름이 약간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예시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풍유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풍유법이라는 것은 우화법이라고도 하며 보조관념으로 이면에 숨겨진 본래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표현함에 있어서 본뜻은 숨기고 이면의 본래적 의미를 담아내는 것을 말하는데, 은유법이 가지고 있는 형식 중에서 원관념은 숨기고 보조관념만 제시해서 보조관념 뒤에 숨겨진 풍자적이고 암시적인 원관념의 의미를 밝혀내도록 하는 비유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독자들이 그 분명한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풍유법이 제시된 상황을 잘 고려해야 됩니다. 이러한 풍유법의 대표적인 예들은 속담이나 격언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풍자하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시를 살펴보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게 바로 풍유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물인 지렁이와 남에게 억눌림만 받고 살고 있는 하찮은 인간이라는 공통의 의미 내역이 유추관계로 맺어지면서 의미가 전이되어 가지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도 지나치게 억누르면 반항한다라는 뜻을 암시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풍유법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담이 대표적이죠. 풍유법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우리 시조에 있죠. 가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거문들 속조차 거물 쏘냐. 아마도 겉 희고 속 거물 쏜 나뿐인가 하노라.
자, 이건 이직의 시조입니다. 이직은 고려 후기에 태어나서 조선 개국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까마귀는 조선 개국에 참여한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용한 소재입니다. 반대로 백로는 흰색 털에 긴 다리를 가졌으며 아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고고한 척한 이미지로 알려져 있죠. 이러한 특성을 가진 백로를 겉으로는 군자인 척 하면서 속으로는 그렇지 못한 고려의 그 위선자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해석해 본다면 고려 위선자들아, 조선 개국에 참여한 내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겉으로만 고고하지 속은 더 썩어 있지 않는가? 이런 말을 까마귀와 백로를 통해서 풍자하면서 표현한 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풍유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